안녕하세요. 판메디 랩입니다. 한국국제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부모님들께서 미국 명문대 입학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이제 US 뉴스 월드 리포트 랭킹부터 혹시 검색을 하실까요? 아니면 이제 국내 유학원에서도 상담을 받으시면 보통 이제 상담 컨설턴트들의 첫 마디가 학생의 이제 SAT 몇 점인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렇게 이제 학생의 미래가 달린 이 중요한 미국 유학을 앞에 두고 정작 믿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이제 정보를 어디서 찾아야 될지 머리 아파하셨던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판메디랩 영상에서는 미국 탑스쿨 지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학부모님들께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제 영상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판메디 랩이 이제 미국의 의대나 치대, 약대, 수의대 이렇게 최상위 입시를 수년간 이끌어온 교육 컨설팅 기관인데요. 저희가 이제 매년 관리하는 학생들의 목표 기준이 SAT 1550점 이상, 뭐 아니면 GPA 3.9 이상, 보통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낯설게 느껴지신다면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기준이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이제 미국 명문대 합격생들의 학업 스펙과 사실상 같거나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판매디랩의 그 노하우를 공개해 드릴 거고요. 끝까지 보시면 오늘부터 이제 그 미국 명문대에 대한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순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미국 명문대 입학, US 뉴스 월드 리포트 랭킹만 믿으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가 그래서 미국 명문대 입학, 전공 또는 대학, 합격 전략, 이 모든 것들에 이제 데이터로 저희가 답해 드릴 거고요. 세 번째가 미국 명문대 합격에 진짜 변수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짚어 드릴 겁니다. 네 번째가 마지막으로 미국 명문대 입시가 이제 혼자 준비가 가능할까? 그렇다면 이제 판매드랩이 파트너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미국 명문대에 그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것들이 이제 보통 이제 US 뉴스 월드 리포트 랭킹을 펼쳐보는 겁니다. 2위 MIT, 뭐 2위 하버드, 3위 스탠퍼드,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저 학교들 중에 하나만 붙으면 성공이다. 이런 믿음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한국의 학부모님들도 또는 학원이라든가 유학업계 전체도 오랫동안 이제 그런 공식 하나로 움직여 왔는데요.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는 그 공식의 정면으로 의문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다른 학교도 좋다. 이렇게 이제 위로의 말을 전해드리려는 게 아니라 실제 졸업생의 연봉 데이터, 기업 채용 리포트, 2025년, 2026년 최신 입시 통계 이 수치들로 이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드시 이제 미국 탑 대학을 탑 스쿨을 나와야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의구심이 드는데 미국에서든 한국에서 들어와서든 이제 좋은 커리어를 쌓으려면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같은 이제 종합 랭킹 최상위권이 반드시 필요할까요? 수많은 데이터가 이제 가리키는 정답이 단호하게 아니다입니다. 미국 취업 시장에서 이제 그 실제로 작동하는 논리는 학교 이름값이 아닙니다. 전공별 강점인데요. 그리고 그 차이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컴퓨터 사이언스를 예로 들어보면은 미국 교육부 이제 컬리지 스코어 카드하고 최신 취업 데이터 기준으로 했을 때 컴퓨터 사이언스 이제 그 학사 졸업생의 초봉을 비교해 보면 이제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카네기 멜런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종합 랭킹에서 MIT라든가 하버드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졸업생의 초봉 중간값이 약 16만 달러, 이제 한화로 이제 2억 2천만 원이 넘죠. 반면에 이제 하버드 컴퓨터 사이언스 졸업생의 초봉이 12만 8천 달러 수준입니다. 랭킹이 아니라 전공에서 카네기 멜런이 이제 하버드를 4천만 원이나 가까이 앞서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비리그 어디에도 들지 않는 뭐 UIUC라든가 일리노이 제 대학교 얼버넌 샴페인이죠. 그다음에 이제 UIUC의 그 컴퓨터 사이언스 이제 그 졸업생의 초봉이 11만 8천 달러. 퍼듀도 10만 8천 달러 이상입니다. 이 숫자들이 말하는 게 이제 하나인데 실리콘밸리라든가 월스트리트에서 졸업장이 학교 대학의 졸업장이 아니라 코딩 실력이라든가 학생의 이제 알고리즘 능력, 뭐 아니면 복잡한 시스템을 설계하는 역량 같은 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채용 한파가 미국에서 몰아쳤던 2023년, 2024년에도 카네기 멜런 컴퓨터 사이언스 졸업생이 13명이 평균 연봉 15만 달러의 이제 퀸트 트레이닝 펌 제인 스트리트에 직행했고
구글이나 메타 같은 이제 대기업에도 7명, 아마존에도 16명이나 신입으로 입사했습니다. 이게 이제 전공 특화의 대학의 실체라는 거죠. 이번에는 엔지니어링 전공을 한번 볼게요. 이제 조지아 주립대인데 포브스가 선정한 이제 고용주가 사랑하는 뉴 아이비 명단에 2025년에도 이름을 올린 학교입니다. 조지아텍 공식 취업 조사 기준으로 봤을 때 2024년에서 2025년 졸업생 평균 초봉이 9만 3천 달러 정도,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은 이제 평균 11만 4천 달러, 전기공학은 9만 7천 달러, 기계공학은 8만 5천 달러입니다. 이 숫자들이 아이비리그 이론 중심 교육이 따라오기 어려운 이제 그 전국 1위 인턴십이라든가 코어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결과고요. 재학 중에 이미 실전 경력을 완성하는 구조라는 거죠.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도 마찬가지인데요. UT 오스틴의 이제 경영대학원 10개월 석사과정 졸업생들이 마케팅 애널리틱스 이제 평균 12만 9천 달러, IT 직군이 11만 7천 달러의 취업 오퍼를 받고 아마존이라든가 골드만삭스, 월마트 같은 곳에 이제 입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시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경영대학원 졸업생들이 컨설팅, 테크 업계에서 92% 이상의 취업률과 평균 17만 달러의 초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학생들에게도 더욱 강력하게 적용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삼성전자 미주법인의 2025년 가을 캠퍼스 채용 투어 방문 학교를 보면 UT 오스틴이라든가 조지아텍, 퍼듀, UIUC, 오하이오 주립대 이런 그 학교들인데 아이비리그 투어가 아니란 얘기죠. 삼성전자가 이미 UT 오스틴이라든가 이제 반도체, 인재 양성 공식 파트너십도 맺었고 370만 달러의 투자도 했고 수백 명의 동문이 삼성 오스틴 반도체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이 말하는 전략적 진실은 하나인데요. 내가 진출하려는 산업이 어떤 역량을 요구하고 어떤 대학의 어떤 전공 출신을 선호하는지를 역으로 추적해서 대학을 선택하는 것, 이게 랭킹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전략이라는 거죠. 2025년, 2026년 미국 명문대 입시가 지금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 선배들의 합격 사례가 더 이상 참고가 되지 않고요. 변화의 핵심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가 SAT, ACT가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대학들이 이제 시험 점수 없이도 지원할 수 있는 테스트 옵셔널 정책을 도입했고, 학생들은 이제 내신이라든가 에세이만으로 아이비리그를 갈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완전히 깨졌다는 얘기죠. MIT라든가 칼텍을 시작으로 해서 하버드나 예일, 프린스턴, 유펜 이 모두가 시험 점수 이제 필수 제출로 돌아섰고요. 이유는 이제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는데 고등학교 이제 GPA가 4.0하고 3.2 학생의 대학 1학년 학점 차이가 고작 0.1점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SAT 점수 차이가 대학 학점을 이제 4배 이상 정확하게 예측했다고 해요. 수학이라든가 이제 독해, 이제 이런 것들에 강한 한국 학생들에게 이 흐름이 오히려 강력한 기회가 됐다는 거죠. 두 번째, 이제 60년간 이어온 소수의 우대 정책, 이걸 이제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2023년도에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로 폐지가 됐어요. 그 결과 MIT의 이 아시아계 신입생 비율이 40%에서 47%로 그리고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29.9%에서 41%까지 급등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호재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대학들이 이제 인종 쿼터 대신에 개인의 고유한 경험과 에세이로 다양성을 이제 평가한다는 거죠. 뭐 피아노라든가 이제 수학 경시 대회, AP 과목 이런 것들만 잔뜩 쌓아놓은 이른바 이제 전형적인 아시아계 모범생 프로필이 미국 명문대에서는 더 이상 합격의 열쇠가 아닙니다. 자신의 강점이 실제 세상을 어떻게 바꿨는지 이런 것들을 진정성 있게 만들어낸 에세이, 그게 이제 지금의 합격 코드가 됐다는 거죠. 이제 가장 냉혹한 숫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커먼앱 2025년, 2026년 입시 기준 총 지원서 건수가 8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엄청나죠? 전년도에 이제 710만 건이었는데 또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인구 절벽으로 이제 입시가 쉬워진다. 이런 말은 미국 지방에 있는 중소형 대학 얘기고요. 상위권 명문대에는 오히려 지원자가 이제 더 몰리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2026년 합격률을 보면 하버드, 스탠퍼드, 컬럼비아가 3.5% 정도 합격률이 이래요. 프린스턴 3.7%, 예일 3.9, 브라운 4.5, 유펜 4.8, 다트머스 5.0, 코넬 7.5,
10년 전에 하버드가 5.2%였고 코넬이 14.1%였는데 모든 이제 아이비리그가 10년 만에 합격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게 역대 최고의 수준의 이제 지원자들을 상대로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조기 전형 ED의 전략적 가치가 폭발적으로 더 커지고 있습니다. 브라운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ED 합격률이 28%, 정시 합격률은 3.9, RD 같은 경우에 3.9밖에 안 됩니다. 같은 학교인데 이제 언제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합격률이 4배 이상 차이 난다는 거죠. 브라운이나 유펜, 코넬, 다트머스, 컬럼비아 모두 이제 신입생 정원의 40에서 50% 이상을 ED로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 학교에 무작정 원서를 던지는 전략이 지원비만 낭비하는 결과로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1순위 대학을 냉정하게 정하고 이제 조기 전형으로 강하게 공략하는 것이 지금의 핵심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합격생 프로필이 또 달라지고 있는데요. 그 학업 성적이 여전히 타협 불가능한 전제 조건이고 그런데 이제 4.0 GPA하고 SAT 1550 이상을 가진 수만 명이 동시에 지원하는 현실 속에서 최종 당락을 가르는 진짜 필터는 비교과 이제 그 메디컬 액티비티뿐만 아니라 이제 EC, 엑스트라 커리큘러하고 진정성, 주도적 실행력 이런 것들입니다. 돈을 내고 참가하는 뭐 사설 캠프라든가 부모 인맥 그룹, 이제 이름만 올리는 연구실 활동, 뭐 이제 입학사정관들은 이제 그 냄새를 단번에 맡아내고요. 반면에 그들이 주목하는 것이 이제 자신의 전공과 연결된 활동을 스스로 기획도 하고 실패와 극복의 과정을 진정성 있게 담아낸 에세이를 가진 학생이라는 거죠. 그게 지금의 합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학교 선택, 입시 변화, 합격생 프로필에 대해서 봤는데, 그러면 이제 이 모든 전략보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결정적인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수천만 원을 쓰고도 나서야 이제 뒤늦게 깨닫는 현실입니다. 한국 학생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조건으로 경쟁하는 건 아니고요. 같은 한국인이라 할지라도 미국 입학처의 눈에는 두 종류의 완전히 다른 지원자로 분류가 됩니다. 미국 영주권 시민권을 가진 학생, 그리고 F1 학생 비자로 지원하는 유학생, 이 두 그룹이 경쟁하는 리그는 또 완전히 다르죠. 미국에서 10년을 살았더라도 영주권이 없으면 그냥 국제 학생인 거고요. 반대로 지금 한국 고등학교에 다니더라도 영주권이나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이제 그 미국 내 지원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받습니다. 신분 하나가 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요. 숫자로 보면은 영주권 시민권 학생은 전체 모집 정원의 85에서 90%를 놓고 경쟁을 하는 거고 반면에 F1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최상위 인재들하고 함께 고작 10에서 15%의 TO 국제학생 자리를 두고 싸워야 됩니다. 하버드나 예일, 프린스턴 같은 전체 합격률이 4% 미만인 거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친 평균입니다. 유학생만 따라오면 실질 합격률은 2%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UC 버클리 같은 경우에도 유학생 합격률이 3%에 불과하고요. 이제 여기 또 끝이 아닙니다. 한국은 또 중국이나 인도와 함께 미국 유학생을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로 분류되죠. 그래서 결국 한국 유학생 신분의 학생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로 준비한 한국인끼리 극소수의 자리를 두고 경쟁한다는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아이비리그에서 한국 F1 유학생의 실질 합격률이 1% 미만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보면 적인이긴 한데 절망하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고 이 현실을 정확히 아는 학생하고 모르는 학생의 준비 전략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신분이 다르면 돈의 논리도 또 완전히 달라지죠. 미국 대학의 이제 학자금 지원 정책 같은 경우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재정 상황을 합격 여부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리드 블라인드하고 재정 지원 신청이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리드 어웨어가 있습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 학생들한테는 이제 최상위 대학들은 이제 거기 예외 없이 리드 블라인드를 적용하고 있고 합격하면 학비나 기숙사비, 생활비까지 전액 무상으로 지원받고 빚 없이 아이비리그를 졸업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유학생은 다르죠. 전 세계 수천 개의 대학 중에서 국제학생에게 리드 블라인드를 보장하고 재정 100%를 지원하는 곳이 단 8개 대학이 있습니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MIT, 다트머스, 브라운, 에머스트, 모든 컬리지 이 8개 학교 외에 명문대 즉 이제 뭐
컬럼비아, 스탠퍼드, 유펜, 코넬 이런 곳들은 유학생들에게 니드 어웨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을 요청한 순간 합격 확률은 급격히 낮아지고 연간 1억 2천만 원이 넘는 학비를 4년간 자비로 감당할 수 있음을 또 증명을 해야 됩니다. 서류와 지원 전략도 달라져야 되고요. 유학생이라면 당연히 이제 테스트 옵셔널 정책에 현혹되어 있지 말고 압도적인 SAT 점수를 반드시 확보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에세이는 또 봉사활동이나 이제 스포츠 클럽 이야기로는 수만 명의 미국 내 지원자와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 뭐 이제 문화적 배경에서 자란 경험이 캠퍼스의 다양성, 다이버시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것이 유일한 차별화 전략입니다. ED 같은 경우에도 역시 재정 지원이 필요한 유학생이라면 리드 블라인드 8개 학교에만 사용하지 고 나머지는 얼리 액션이라든가 이제 정시로 RD로 이제 여러 학교의 재정 조건을 비교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신분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그것이 미국 명문대 입시 전략의 진짜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느 대학에 들어가느냐도 중요하지만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떤 전공을 선택하느냐도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특히 F1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서 이제 그 커리어를 쌓고자 한다면 전공 선택은 이제 단순히 좋아하는 공부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고요. 비자를 받을 수 있느냐, 미국에 남을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생존 전략의 문제입니다. 미국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F1 유학생들은 이제 취업 비자를 받기 전까지 OPT, 즉 이제 임시 취업 허가 제도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죠. 그런데 이 OPT 기간 같은 경우가 전공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려집니다. 뭐 이제 인문학이라든가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같은 이제 비스템 전공, 이제 BA 같은 전공이죠. 이런 졸업생들한테는 단 OPT 12개월만 허용되죠. 이 1년 안에 취업에 성공하고 H1B 취업 비자까지 추천까지 당첨되지 못하면 한국으로 또 돌아와야 됩니다. 반면에 뭐 컴퓨터 사이언스라든가 인공지능, AI, 통계학, 바이오메디칼 같은 이제 스템 전공 졸업생들 같은 경우엔 OPT 1년에 추가 24개월에 총 36개월 기간에 OPT가 생기죠. 그래서 3년 동안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경력을 쌓을 수도 있고 H1B 추천 기회도 3번으로 늘어납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1년 만에 떠날 수도 있는 사람하고 최소 3년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누구를 뽑겠습니까? 답이 명확하죠. 그래서 또 여기에 2027년부터 적용되는 H1B 제도 개편이 또 더해집니다. 기존에는 이제 그 학생의 연봉과 무관하게 모든 지원자에게 동일한 H1B 취업 비자 추천 확률을 부여했는데 새 제도가 이제 연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추천권을 받는 가중치 방식입니다. 실리콘밸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든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 초봉이 10만 달러를 넘어서 신입임에도 이 그 새 제도의 레벨 2나 레벨 3 구간에 진입을 하고요. 이민법 전문 로펌 시뮬레이션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 경영학 졸업생의 H1B 당첨 확률이 15%인데요. 반면에 스템 전공자가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데에서 레벨 3 연봉으로 참가하면 당첨 확률이 50%가 넘습니다. 여기에 이제 3년 OPT를 또 결합하면 3년 안에 H1B를 한 번이라도 당첨될 누적 확률이 87%에 달한다고 합니다. 비스템 전공자의 단 한 번 하고 15%와 비교해 보면은 이것이 이제 더 이상 운의 싸움이 아니죠. 전공 선택이 이제 비자 취득 확률도 수학적으로 통제하는 구조입니다. 2025년 9월 미국 행정부에서 해외에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H1B로 데려오는 기업에 1인당 또 10만 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했죠. 인도 같이 이제 IT 아웃소싱 업체들이 저임금 인력으로 H1B 쿼터를 독식하던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핵심이 이제 이겁니다. 이제 수수료가 미국 내 대학을 졸업하고 OPT로 체류 중인 유학생들에게는 적용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미국 안에서 신분만 변경하면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완전히 면제가 됩니다. 아웃소싱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신청이 사라지면서 H1B 추천 경쟁자 수가 이전 대비해서 절반으로 이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고요. 경쟁자는 줄고 스템 전공자는 이제 고연봉 가중치 추첨의 혜택까지 그대로 누립니다. 미국 취업이 안 되면 뭐 이제 스템 유학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걱정은 이제 반대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미국 명문대 스템 졸업장이 이제 오히려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2025년도에 직원 평균 성과급 1억 3천만 원을 지급했고 인사팀이 이제 직접 미국 캠퍼스를 순회하면서 유학생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용 전액
뭐 이제 주거 지원, 저금리 주택 대출까지 파격적인 조건을 유학생들에게 제공한다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미국 스템 전공 유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유급 인턴십이라든가 신입 엘리트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 업계가 2031년까지 고도화 직무에서 5만 4천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네이버나 카카오, 토스 이런 곳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또 이제 한국에서도 통하는 전공, 그게 스템이라는 거죠. 유학생에게 가혹한 비자 구조, 그다음에 취업 시장을 가장 지혜롭게 돌파하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의 두 번째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미국 명문대 입시의 판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그다음에 한국 학생들이 처한 구조적 현실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가장 실질적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전공에서 가장 강한 대학은 어디인지, 그리고 실제 합격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그 답을 데이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공 선택이 이제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숫자의 문제입니다. 미국 노동통계국 데이터 기준으로 했을 때 스템 분야 전 고용이 2024년부터 2034년까지 8.1%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스템 분야 성장률 2.7%의 3배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스템 직군 중간 연봉이 10만 3천 달러 정도 되고요. 비스템 전공자의 2배 이상입니다. 미국 시장이 가장 원하고 있고 가장 많이 주고 가장 오래 머물 수 있게 해주는 분야, 이게 스템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한국 고등학생들이 지금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될 두 가지 전공을 먼저 짚어볼게요. 첫 번째가 컴퓨터 사이언스입니다. 신입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데 입사하면 초봉 18에서 20만 달러. 이제 이런 것들은 놀라운 일도 아니고요. 비자 측면에서도 컴퓨터 사이언스가 가장 유리하다는 거죠. 아마존이라든가 이제 아니면은 그제 메타,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빅테크가 H1B 스폰서십 상위권을 장악하고 있고 OPT 인턴이라든가 신입부터 적극 채용합니다. 한국으로 돌아와도 마찬가지고요.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그룹 이 모두가 실리콘밸리 경험을 가진 컴퓨터 사이언스 인재를 최우선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전기, 컴퓨터공학, ECE라고 합니다. AI 반도체, 자율주행, 뭐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이해하는 이 ECE 전공자의 가치가 급등하고 있다는 거죠. 컴퓨터 하드웨어 엔지니어 중간 연봉이 15만 5천 달러 정도로 전체 엔지니어 직군 중에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 반도체 과학법 으로 관련해서 수요도 폭증하고 있고요. 한국 귀국 시에도 더욱 강력합니다.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가 AI 반도체 시장의 패권을 쥐기 위해서 미국 명문대 이 EC 출신을 핵심 R&D 리더로 직접 즉시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통계학입니다. 미국 노동통계국 기준으로 했을 때 데이터 과학자 고용이 2024년부터 2034년까지 34% 증가가 전망됩니다. 중간 연봉이 11만 2천 달러가 넘고요. 상위 10% 전문가는 19만 4천 달러 정도이고요. 비자 측면에서도 CS 컴퓨터 사이언스와 동일하게 3년 스템 OPT를 혜택을 받습니다. 골드만삭스라든가 JP 모건 같은 대형 금융사 그리고 글로벌 컨설팅 펌까지 데이터 인재를 적극 채용하면서 H1B를 스폰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 귀국 시에도 뭐 쿠팡, 배달의 민족, 토스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간절히 찾고 있죠.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도 AI 엔지니어하고 데이터 분석가 영입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머신러닝 모델링을 경험을 쌓고 돌아온 한국 유학생이 곧바로 핵심 리더급으로 스카우트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DME입니다. 의학하고 공학을 결합한 학문인데 인공장기라든가 의료 영상기기, 수술 로봇 이런 것들을 설계하고 개발하죠. 인구 고령화하고 이제 맞춤형 의료 트렌드가 맞물리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연봉이 10만 6천 달러, 메트로노믹이나 스트라이커 같은 글로벌 의료기기 같은 것들도 이제 H1B를 적극 지원하고 있고요. 석사, 박사 진학 시에 H1B 우선 추첨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자 전략상으로도 유리하고요. 한국 귀국 시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SK 바이오팜 아니면 셀트리온 같은 곳들이 FDA 규제 환경을 이해하고 의료기기 설계 경험을 갖춘 이런 인재들을 글로벌 시장 진출의 핵심 인력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런 전공들을 공부하기에 미국에서 가장 강한 대학이 어디인지, 그리고 실제로 합격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입니다. 그런데 먼저 경계해야 될 함정이 있는데요. 바로 합격률의 착시 현상입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전체 합격률을 기준으로 이제 지원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종합 합격률과 스템 인기 전공의 실제 합격률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습니다. 카네기 멜런의 전체 합격률이 11.7%인데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 직접 지원할 때 5%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UC 버클리 같은 경우에도 전체 합격률이 11%인데 국제 학생의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 합격률은 3%대입니다. 반대로 전체 합격률이 28%인 UC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세계 10위권 경쟁력을 또 가진 대학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숫자가 아니라 해당 전공의 이제 실제 합격률과 경쟁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학을 선택하는 것, 그게 가장 현명한 전략이죠. 이제 전공별 최고의 이제 그 대학을 소개해 드리자면 첫 번째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의 최정상 카네기 멜론 대학입니다. 대학교 종합 랭킹은 20위권인데 컴퓨터 사이언스는 MIT나 스탠퍼드, 버클리와 함께 미국에서 이제 공동 1, 2위를 다투고 있고요. 컴퓨터 사이언스 학부 직접 지원할 경우에 합격률은 5% 미만으로 아이비리그 수준입니다. 그리고 합격생의 46.9%가 GPA 4.0 만점이고 SAT 중간 50% 구간도 1510에서 1560 사이입니다. 뭐 AP 칼, BC, AP 피직스, 그다음에 AP 컴퓨터 사이언스 이런 것들 A를 최상위 성적으로 이수하는 게 기본이고요. 비교과 같은 경우에 EC 같은 경우에 코딩 클럽 수준으로는 부족하고 이제 미국 컴퓨팅, 올림피아드 입상이라든가 뭐 AI 알고리즘 연구, GitHub 오픈 소스 프로젝트 기여 이런 것들처럼 수학적 논리력 그리고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전략적 대안으로 이제 UC 샌디에고가 있고요. 미국 대학 종합 랭킹은 29위인데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 10위권 초반에 경쟁력을 갖춘 대학입니다. UC 같은 경우에 SAT를 반영하지 않죠. 그래서 테스트 블라인드 정책이기 때문에 GPA나 수강 과목 난이도, PIQ, SA 같은 것들에 이제 승부를 걸어야 되고요. 합격생의 GPA 범위가 이제 4.11에서 4.28, 그다음에 AP 컴퓨터 사이언스라든가 AP 칼, AP 피직스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수고요. 지역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코딩 프로젝트들, 이제 뚜렷한 성과물이 있는 비교과 활동, 이시를 이제 에세이의 진정성 있게 담아내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 이제 전기 컴퓨터공학 EC 전공에서 주목할 만한 두 개 학교가 있어요. 먼저 미시건 애나버입니다. 미시건 같은 경우에는 종합 랭킹은 21위인데 그리고 공과대학 전미 탑 10의 명문입니다. 전체 합격률은 15.5, 6%인데 공대로 좁히면 13%로 낮아지고요. 국제 학생이라든가 타주, 아웃 오브 스테이트 학생의 문턱은 이보다 더 훨씬 더 좁습니다. 합격생 평균 GPA가 3.9, SAT 같은 경우에 1430에서 1530 정도, AP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말씀드렸던 거와 다 거의 비슷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EC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림피아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실물 프로젝트 경험 이런 것들이 에세이에 잘 녹여져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텍사스에 있는 UT 오스틴입니다. 종합 랭킹은 30인데 전기 컴퓨터공학 전미 8위에서 9위를 기록하고 있는 실리콘 힐스의 오스틴의 이제 핵심 인재 공급처입니다. 전체 합격률이 26.6%는 착시이고요. 텍사스 주법으로 신입생의 90%가 텍사스 내에 이제 고등학교 상위 6% 학생으로 자동 선발되기 때문에 한국 유학생을 포함한 이제 타주 지원자 합격률은 10% 미만이 되고 이 또 이제 이 EC 전공은 한 자릿수 초반대로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통계학 전공에서 주목할 만한 두 개 대학인데, 먼저 UC 버클리입니다. 미국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 랭킹 1위고요. 전체 합격률은 11%인데, 아웃 오브 스테이트는 이제 7.3%, 인터내셔널은 3.4%로 난이도가 극히 좁습니다. UC 버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하고 컴퓨터 사이언스를 고수요 전공으로 지정해서 입학 후에 전공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고요. 처음부터 해당 전공으로 합격해야 됩니다. UC 시스템이 이제 테스트 블라인드 정책 때문에 SAT를 반영되지 않지만 GPA나 수강 과목 난이도 이제 EC 활동 같은 것들만이 평가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NYU, 뉴욕 대학교입니다. 종합 랭킹은 30위인데 맨하튼 한복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금융과 이제 테크 기업의 접근성이 미국 내 최고 수준입니다. 2025년 가을 12만 명 이상이 지원을 해서 전체 합격률이 7.7%까지 하락했습니다. 합격생들의 이제 SAT 중간값이 1,470에서 1,570, GPA는 3.7 이 정도 되고 있고요. NYU는 이제 테스트 그 플렉시블 정책 때문에 SAT 대신에 AP 과목 3개 점수 제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바이오메디칼 엔지니어링, BME 전공에서 주목할 만한 대학입니다. 먼저 존스 홉킨스입니다. 30년 넘게 미국 이제 BME, 바이오메디칼 분야 학부 랭킹 1위를 지키고 있고요. 세계 최고의 의료공학 대학이라고 하죠. 전체 합격률이 6.4%고, 이제 바이오메디칼 쪽은 이제 반드시 일지망으로 지원해야 되만, 이제 심사 대상이 됩니다. 실제 바이오메디칼 합격률이 4에서 5% 정도 추정되고 있고요. 합격생의 이제 65%가 GPA 4.0 만점이고요. SAT 같은 경우에도 1530에서 1570 이 정도입니다. 뭐 병원 봉사활동이라든가 이제 의사 쉐도잉만으로는 차별되지 않고 고등학생 신분으로서 이제 대학 연구실 인턴십에 참여해서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한다든가 이런 그 시뮬레이션을 했던 것들 이런 연구 경험들이 에세이에 녹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듀크 대학입니다. 듀크 이제 그 바이오메디칼 분야에서 미국 내 6위의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고요. 전체 합격률은 6.78%, 합격생 평균 SAT가 1550입니다. 듀크 이제 바이오메디칼 같은 경우 1학년부터 직접 설계하는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유명합니다. 어, 지금까지 이제 그 살펴본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째, 컴퓨터 사이언스, 전기, 컴퓨터 공학, 그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이 네 전공이 미국 노동시장이 가장 원하는 분야고요. 36개월 스템 OPT를 활용해서 글로벌 기업에 안착하고 영주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경로입니다. 동시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LG 이렇게 한국 핵심 기업들이 가장 먼저 스카우트하는 전공들이고요. 둘째, 합격률의 착시를 꿰뚫어 봐야 됩니다. 카네기 멜론, UC 버클리, UT 오스틴 같은 경우에 전체 합격률보다 실제 스템 전공 합격률이 절반 이하로 낮다는 거죠. 반대로 전체 합격률이 30% 가까워지는 뭐 UCSD 같은 경우에 컴퓨터 사이언스가 세계 10위권 경쟁력을 자랑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셋째, 극락을 결정하는 것이 스펙 나열이 아니라 전공과 직결된 깊은 문제 해결 경험입니다. 10학년 때부터 대학 연구실 수준의 인턴십이라든가 데이터 분석 여러 가지 부분들을 EC들을 이제 맞춰서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영상의 세 번째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전공을, 어떤 대학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살펴봤고요. 이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치열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합격할 것인가? 오늘 이 세 번째 챕터에서 일반 유학원들이 잘 다루지 않는 합격의 진짜 변수들, 신분에 따른 전략의 차이, 그리고 지금 SAT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이제 탑스쿨 합격을 위해서 맞춤형 지원 전략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한국의 국제학교 부모님들 중에서 미국 명문대 입시에 대해서 거의 전문적인 수준으로의 정보하고 노하우를 갖고 계신 경우도 많이 계신데 생각보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런 미국 명문대 합격의 진짜 변수들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SAT 1560, GPA 3.98, AP 5과목, 수학 경시대회 입상 이 모든 걸 갖추고도 미국 탑스쿨에 떨어진 학생들이 적지 않아요. 반대로 SAT 1500점 초반, AP 달랑 3과목인데 하버드에 붙은 학생도 있습니다. 차이를 보면 정량적 스펙이 아니고요. 입학사정관이 최종 합격자를 볼 때 작동하는 보이지 않는 변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 대학이 알고리즘으로 추적하는 학생의 관심도라는 거에 있어요. 한국 입시에는 없는 개념인데 대학인 합격을 시켜도 다른 학교로 빠져나갈 학생들보다 반드시 우리 학교에 등록할 학생을 먼저 뽑으려고 합니다. 홍보 이메일을 열었는지 학생이 링크를 클릭했는지 우리 학교의 웨비나에 몇 번에 접속했는지 모두 이런 것들이 점수화가 된다는 거죠. 관심 있는 대학의 메일링 리스트에 등록하고 온라인 웨비나와 이제 Q&A 같은 경우에 적극 참여해서 존재감을 알려야 됩니다. Why us? 그래서 왜 우리 학교에 지원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에세이에서는 뻔한 우리 학교 너무 좋아요,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뻔한 찬사 대신에
특정 교수의 논문이라든가 참여하고 싶은 연구 랩실, 뭐 그 학교만의 커리큘럼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서 깊은 리서치, 우리 학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가 정말 있구나 이런 것들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변수가 추천서입니다. SAT 점수 올리는데 이제 수개월, 아주 오랫동안 이제 사교육비를 쏟으면서 추천서는 이제 마감 2주 전에 교사에게 막연하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입학사정관이 원하는 것이 성적의 반복이 아니고요. 학생의 지적 호기심, 그리고 수업에서 보여준 통찰력, 역경을 극복한 방식에 대한 생생한 일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추천위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과목 교사가 아니라 학생의 성장 과정을 이제 그 가장 깊이 이해하는 교사를 골라야 됩니다. 요청은 11학년 2학기 말에 하고 이시 활동 이력이라든가 수업에서 구체적인 기억, 학업적인 어려움, 극복 과정을 담은 뭐 브렉시트 같은 것들을 직접 만들어서 제공해야 되고요. 교사가 선생님이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쓴 생동감 있는 추천서 한 장이 약간의 GPA 부족을 메이크업하고도 남은 힘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변수가 이제 인터뷰예요. AI가 이제 에세이 작성에 깊숙이 침투한 지금 이제 입학사정관들은 이제 제출된 에세이가 학생 본인의 진짜 실력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죠. 이런 환경에서 인터뷰가 단순한 통과 의뢰가 아니라 학생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평가 무대가 됐습니다. MIT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동문 면접관들이 직접 진행하고 합격에 실질적인 영향도 끼칩니다. 예상 질문을 외워서 읽는 방식은 오히려 진정성을 의심받는 거고요. 예일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가 먼저 신청할 수 없고요. 입학사정위원회가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초대장이 옵니다. 예일로부터 인터뷰 초대장을 받았으면 그 자체가 합격 경계선에 있다는 신호이자 이제 결정적인 기회라는 거죠. 네 번째 변수는 이제 대기자 명단 통보를 받았을 때의 대응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하고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를 사실상 불합격으로 여기고 체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반응이고요. 대기자 명단에서 합격으로 전환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조치는 지속적인 그 학교에 대한 안심 표명 서한입니다. 이 서한이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 뭐 이 학교가 여전히 절대적인 나한테는 일지망이다. 그래서 합격 시 즉시 등록하겠다. 이런 확약을 명확히 밝혀야 되는 거고, 둘째, 원서 제출 이후에 새롭게 달성한 굵직한 또 이제 성취를 이가 있다면 또 한두 개 정도 보고하고요. 이제 뭐 전국대회 수상이라든가 논문 게재 확정했다. 이런 성과여야 되는 거고, 세 번째, 새롭게 발견한 이제 학과 커리큘럼이라든가 연구 성과 같은 것도 언급하면서 내가 이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설득력 있게 담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번에는 이제 SAT 없이 정말 탑스쿨에 지금 시점에서 합격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인데요. 2020년 코로나 이제 팬데믹 이후에 도입된 테스트 옵셔널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내신 GPA하고 내 에세이만으로 아이비리그의 문을 두드릴 수 있었다고 기대했는데 이제 환상이 이번 연도부터 완전히 깨졌죠. 아이비리그 8개 중에 6개, MIT, 스탠퍼드, 칼텍까지 SAT 점수를 필수 제출로 돌아섰습니다. 유펜하고 코넬도 이제 테스트 옵셔널을 완전히 종료할 예정에 있고요. 이제 컬럼비아만 현재 아이비리그 중에서 유일하게 테스트 옵셔널을 유지하고 있는데 시카고,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라든가 듀크, 밴더빌트도 상황을 관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결정을 내렸을까요? 조금 전에 그 전 슬라이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GPA 4.0, 그다음에 3.2 학생의 격차는 되게 커 보이죠. 그런데 이제 이 학생들이 실제 대학에 입학하면 실제로 대학교의 평균 GPA가 0.1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결국은 이제 고등학교 때 학력 수준이 그 대학교에 와서 연속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 반면에 이제 그 SAT 1600점 학생이 1200점대 학생보다 대학 1학년 때 평균 평점 GPA가 훨씬 높았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SAT라는 게 대학 학업 성취도를 4배 이상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입증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테스트 옵셔널 유지하는 학교에 지원할 때도 한국 유학생이라면 점수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불리한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비리그 합격자 SAT 중간값이 이제 하버드가 1510에서 1580, 예일이 1480에서 1560,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입학사정관들은 한국 유학생들이 만약에 점수를 제출하지 않으면 합격자 평균을 크게 밑돈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훌륭한 내신 성적마저 사교육의 도움에 의한 거품일 수 있다는 의심까지 키우는 역효과가 난다는 거죠.
지원 학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커먼앱에서 지원할 대학 리스트는 리치 두세 개 정도, 타겟 네개에서 다섯 개, 세이프티 두세 개 정도, 이렇게 총 8개에서 12개 정도가 가장 최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20개 이상 지원하게 되면 에세이 품질도 떨어지고 상향만 또 넣으면 전체 탈락 위험 가능성이 있죠. 전체 합격률이 아니라 지망 전공의 실질 합격률을 기준으로 리스트를 구성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스펙이 또 너무 좋아서 탈락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 수율 보호라고 해요. 처음 들어보시죠? yield protection이라고 하는데, 또는 이제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터프 신드롬이라고 불리는 현상인데, CFT 대학에 지원했는데 오히려 그 학교가 불합격을 통보하는 경우란 얘기죠. 이 학생이 어차피 스펙이 너무 좋은 학생인데 우리 학교에 지원해 봤죠. 합격을 했을 텐데 이제 다른 더 좋은 대학이 합격되면 그 학교로 갈 거야. 우리 학교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를 진심으로 원하는 학생들만 뽑겠다는 논리입니다. 스탠포드나 MIT 합격자가 터프치에서는 불합격이 되고 하버드 합격자가 놀스이스턴에서는 탈락하는 사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 현상이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는 학교들인데 터프츠라든가 놀스이스턴, 에모리, 보스턴 유니버시티, NYU, 와슈, 그다음에 툴레인, 이런 이제 아이비리그 바로 아래 단계에 있는 한국 학생들이 흔히 세이프티나 아니면 이제 그 타겟으로 배치하는 학교들입니다. 하버드 등록률이 이제 84%이긴 한데 터프치는 46%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들은 등록 가능성을 얼마나 예민하게 관리하는지 보여주는 수치라는 건데, 대응 방법은 명확하죠. 말씀드렸죠. 이 웨비나 참석이라든가 그 학교에서 온 이메일은 모두 다 빠른 시간에 클릭하고 캠퍼스 투어도 신청하고, 이렇게 그 학교에 대한 지원 관심도를 적극적으로 표명을 해야 됩니다. ED가 가능하면 ED를 넣는 것이 이제 일드 프로텍션을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요. 두 번째, 아이비리그에 또 입학하는 우회로가 있는데, 같은 대학이라도 단과 대학에 따라서 입학 난이도가 극적으로 다르다고 했죠. 이제 코넬 공과대 합격률이 10% 미만인데, 코넬에서 이제 농업, 생명, 환경, 과학, 이제 어그리컬처 쪽 같은 경우에는 일부 전공은 합격률이 2, 30%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농업, 생명 쪽, 어그리컬처 쪽으로 입학을 한 다음에 내부 트랜스퍼를 통해서 원하는 전공으로 이동하는 전략도 실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커먼 앱 지원 시 EA, ED, RD 전략에 대해서 짚어볼게요.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기본 개념은 이제 그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될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ED는 이제 11월 마감, 12월 결과 합격 시 입학 의무가 있죠. 그다음에 EA는 이제 11월 마감, 12월 결과인데 의무가 없고요. RD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월 마감, 4월 결과 나오죠. ED 합격률이 RD의 2배에서 이제 4배까지, 최상위 명문대들은 신입생 정원의 40에서 50% 거의 절반을 ED로 전형을 채우고 있습니다. 첫째, 이제 그 ED 계약서는 이제 법적 효력이 없고요. ED 동의서는 법적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구속력은 실질적으로 작동한다는 거죠. ED를 임의로 파기하면 학교 카운슬러가 대학교 입학처로부터 즉시 연락을 받고 이 사실을 이제 명문대 입학처 담당자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빠르게 공유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다른 학교에 지원한 합격까지 취소되는 사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단, 이제 합법적인 면제 조항이 하나 있는데, 대학이 제시한 재정 지원 금액이 가정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 경우에 재정 지원 부서에 공식 재심을 요청해서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면 구속력에서 해제가 됩니다. 이리는 이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튤레인 같은 경우에 사례가 이제 보여주는 업계 트렌드인데, 2024년에서 2025년 입시에서 튤레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신입생의 3분의 2를 ED1하고 ED2로만 채웠습니다. 정시 RD로 합격한 학생들은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체 클래스가 2,000명이 넘는 학교에서 이런 경우가 생긴 거죠. 튤레인을 이제 타겟이나 세이프티로 분류하고 RD로 지원한 학생들에게는 사실상 100개의 자리만 남는다는 거죠. 이 트렌드가 이제 튤레인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점점 더 많은 명문 사립대들이 신입생의 절반 이상을 조기 RD로 채우고 있다. RD가 아니라 EA나 ED로 전형을 채우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 ED 합격 후에 더 좋은 학교에 RD로 합격해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는데, 11월에 듀크 ED로 합격을 하고 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하버드 REA로 함께 지원해서 4월에 합격 결과를 받았어요. 그럼 하버드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네, 불가능합니다. 하버드 이제 그 REA 규정상 이 지원자는 다른 사립대에 이제 ED나 EA에 동시 지원할 수 없고요. 이 학생은 처음부터 규정을 위반했다 이런 거죠. 이를 어기고 듀크 합격이 취소되며 이제 하버드 합격도 취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넷째, 롤링 어드미션 타이밍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피츠버그라든가 펜스테이트, 미시건 스테이트, 미네소타 이런 곳들은 정해진 마감일 없이 지원 순서대로 심사하고 통보하는 수시 모집을 운영합니다. 핵심은 이제 빠르게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거고요. 학교가 정원의 절반을 채우고 나면 남은 자리 경쟁이 너무너무 치열해지겠죠. 심지어 지원 자체를 마감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고, 스펙이 동일해도 11월 지원자하고 2월 지원자의 합격률은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커먼 앱 에세이로 이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하고 서플먼트 에세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에세이라는 게 이제 스펙이 동일한 최상위권 지원자들을 구분하는 마지막 필터죠. 스펙 나열이 아니라 지원자의 고유한 사고방식 그리고 지적 호기심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타임라인이 11학년 봄에 브레인스토밍하고 여름에 이제 초안 완성하고 10월 중순까지 최종 마감하는 게 이상적이고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AI 탐지 시스템이 이미 작동 중입니다. 4년제 대학의 40% 정도가 AI 탐지 도구를 사용 중이거나 검토 중이고, 스탠퍼드나 예일이나 MIT는 실제 적용 중에 있습니다. 특히 한국 학생들이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는데, AI 탐지 도구가 이제 영어 비원어민 작성자의 글을 두세 배 정도 높은 비율로 오탐지합니다. 문법이 너무 정확하거나 문장 구조가 지나치게 균일한 글, 이런 것들이 AI 작성물로 오해를 받거나 분류될 수 있다는 거죠. 에세이의 이제 자신만의 문체적 특성을 의도적으로 남기고 브레인스토밍 노트하고 초안 수정 이력도 보관을 해줘야 되고요. AI를 아이디어 정리나 문법 교정 수준에서 활용하는 건 뭐 허용되는데 에세이 본문을 AI가 생성하거나 대대적으로 제작성하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 아주 높은 위험을 동반합니다. 두 번째, 입학사정관이 에세이보다 먼저 읽는 것들이 사실상 액티비티 목록입니다. 입학사정관들이 이제 하루에 30개에서 50개의 원서를 처리하고 있는데 원서를 열면 성적과 점수를 확인한 다음에 에세이를 보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액티비티, EC 목록을 훑어본다고 해요. 이 5초에서 10초의 스캔이 첫인상을 결정하고 그 인상이 이제 에세이를 읽는 시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활동, 액티비티 목록 10개 슬롯이 하나의 일관된 서사를 구성해야 된다는 거고, 전공과 직결된 활동이, 액티비티가 앞쪽 슬롯을 차지하고, 150자 설명 문구에는 수동적 참여자가 아니라 주도적 행위자, 이런 언어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셋째, 이제 그 에세이들이 서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완성한 다음에 2차 에세이, 서플먼트 에세이를 별개의 과제로 생각하고 작성을 하는데요. 이것이 합격과 탈락을 가르는 구조적인 실수로 됩니다. 입학사정관들은 원서의 모든 에세이를 하나의 연속된 이야기로 읽고 있고요. 메인 에세이에서 이미 코딩에 대한 열정을 예를 들면 담았는데 제 서플먼트 에세이, 2차 에세이의 YD 스쿨에서 에세이에도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똑같은 얘기를 쓰게 되면 두 번 한다는 거죠. 입학사정관 눈에 이 학생의 원서는 단 하나의 면만 보여주는 셈인 거고요. 이상적인 구조를 보면은 메인 에세이,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에세이에는 개인적인 정체성이라든가 가치관의 핵심을 보여주고 YDS 스쿨 에세이에는 학문적인 열정이라든가 해당 학교의 자원이 만나는 접점을 보여주고 추가 또 이제 서플먼트 에세이에서 커뮤니티 기여라든가 리더십 또 다른 각도의 이야기들을 조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에세이가 합쳐져서 이 학생은 가면적인 사람이구나 인상을 줘야 됩니다. 네 번째, 많은 학생들이 비워두고 있는 그 에디셔널 인포메이션 섹션이 있어요. 커먼 앱에. 이게 이제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건데 2025년, 2026년 사이클부터 이 에디셔널 인포메이션 섹션이 300자로 축소가 되고 이제 챌린지 앤 커스텀 서컴스탄스라는 250자 별도 항목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이 섹션을 활용해야 되는 이유를 보면은 이 활동 액티비티 목록에 10개에 다 담지 못한 중요한 활동의 구체적인 성과를 보충할 수 있고 사실상 이제 그리고 두 번째 성적 하락이라든가 학교 이전 뭐 이제 이런 것들 원서에서 설명되지 않는 공백이 있을 경우에 이 섹션에서 간결하게 설명하면 좋습니다. 셋째, 이제 GitHub 포트폴리오, 발표 논문, 언론 보도 기사 이런 것들을 링크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영상의 네 번째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미국 명문대 입시가 얼마나 복잡하게 변했는지, 유학생으로서 어떤 구조적인 장벽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이 합격률을 실질적으로 높이는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으로 들어갈게요. 이 복잡한 미국 명문대 입시에서 최종적으로 합격하기 위해서 혼자 준비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리고 누구하고 또 함께 준비해야 될까? 그러면 또 이제 판매 대비 왜 그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아이는 SAT도 준비도 하고 있고 GPA 관리도 잘 되고 있는데 굳이 전문 컨설팅이 필요할까? 뭐 충분히 들 수 있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미국 명문대 입시가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노력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시스템 내부를 알지 못하면 실행 자체가 불가능한 영역, 그리고 합격과 불합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두 번째 영역입니다. 대학들은 지원자가 이메일을 열었는지, 웨비나에 접속했는지, 교수 연구 페이지에 얼마나 머물렀는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수집하고 점수화합니다. 어느 학교에 이제 어떤 방식의 관심 표명이 유효한지, 어떤 이메일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지, 이것이 이제 시스템 내부에서 이해한 사람만이 설계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거죠. 추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GPA 4.0의 학생의 이제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데, 교사가 어떤 추천서를 쓰느냐, 이건 것들은 학생이 또 통제할 수 없죠. 한국 교육 환경에서 교사가 사정관, 입학사정관의 마음을 움직이는 수준의 추천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추천서 선정이라든가 이제 브렉시트 제공, 추천서 방향 사전 조율 이런 것들이 다수의 합격 사례를 통해서 무엇이 이제 입학사정관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체감한 전문가만이 설계할 수 있다는 거죠. 에세이도 다르지 않은데요. 토플 만점, 영어로 이제 막힘없이 글을 쓰는 학생이라도 혼자 좋은 에세이를 쓰기는 어렵습니다. 아이비리그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영어 장문 시험이 아니고요. 10대 전체의 경험 중에서 어떤 이야기를 선택해서 어떤 서사로 전개하고 지친 입학사정관의 마음을 움직일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적인 문제라는 거죠. 학생 내면의 진짜 이야기를 끌어내고 이제 액티비티 추천서 액티비티 목록 이제 완벽하게 호응하는 하나의 서사로 완성하는 게 이게 이제 그 수백 건의 합격 사례를 분석하고 입학 사정관의 심리를 꿰뚫는 전문가만이 이끌어낼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럼 또 부모님들께서 당연히 이제 이런 의문을 드실 수 있어요. 판메디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의대, 치대, 수의대, 약대 이렇게 미국 의치약대, 메디칼 계열 전문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이제 의사를 목표로 하지 않는데 이 미국 명문대 입시에 관련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이제 판메디랩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수년간 이제 그 미국 통합의대 프로그램의 합격률 이제 미국 통합의대라든가 미국 통합치대, 미국 의대, 미국 치대 등을 이제 합격을 시켜왔고 준비를 시켜왔는데 예를 들면 미국 이제 BSMD 통합의대 같은 경우에 합격률이 아이비리그보다 훨씬 낮습니다. 뭐 이제 예를 들면 미국 통합의대 중에서 라이스 베일러 BSMD가 합격률이 1% 미만이고 케이스 웨스턴 PPSP 같은 경우도 1%대, 뭐 브라운 PLME 통합의대 프로그램도 거의 아이비리그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의 합격률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합격하는 학생들의 이제 GPA가 3.9, 4.0이고 SAT가 다들 1,550이 넘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버드나 예일 합격생 스펙과 거의 동일하거나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판메디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미 아이비리그와 같거나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입시를 오랫동안 진행을 해왔다는 거죠. 정성평가의 강도는 더 극단적인데요. 미국 통합의대, BSMD라든가 통합치대, DDS 같은 경우에 이제 의사나 치과 의사가 될 자격을 고등학교 때부터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판메드랩의 뭐 닥터 쉐도잉 프로그램이라든가 리서치 멘토링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통해서 학생들은 실제 한국에서 병원의 임상 경험도 쌓고 대학교 연구실 수준의 리서치도 논문으로 출판을 해왔습니다. 이런 결과물들이 모든 분야가의 이제 아이비리그 지원자들을 압도하는 스파이크가 된다는 거죠. 미국 의대 면접에 극한 훈련을 거친 학생에게 일반 명문대 인터뷰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수월합니다. 판매들의 컨설턴트들은 이제 듀크 아니면 뭐 케이스 웨스턴, NYU 같은 이제 의대, 치대 등을 직접 졸업한 현직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판매디램은 이러한 게임을 계속 해왔고요. 이제 그 노하우를 미국 명문대 입시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판매드랩이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해드리는가를 보면은 판매드랩의 이제 미국 명문대 입학 프로그램은 목표를 세우는 순간부터 12학년 겨울 최종
미국 명문대 합격 통보를 받는 그날까지 입시의 모든 단계를 전문 컨설턴트가 1대1로 밀착 설계하고 관리하는 프리미엄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학업 설계인데 학생의 현재 수준 그리고 이제 목표 대학의 데이터를 교차 분석해서 SAT 응시 타임라인도 정밀하게 설계하고요. AP 과목도 전략적으로 접근합니다. 쉬운 과목으로 만점을 받는 것보다 도전적인 심화 과목을 수강해서 학업적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학생들을 명문대는 더 높이 평가하죠. 판매들의 컨설턴트들은 이제 바이오 케미스트리라든가 매스 칼큘러스, 뭐 이제 의치학대 수준의 과목을 직접 지도할 수 있어서 AP 과목에서도 이제 벽에 부딪힐 때 이제 즉각적인 멘토링도 가능하고요. 2단계는 스파이크, 이제 그 액티비티 비교과 활동 설계입니다. 그래서 판매랩의 닥터 쉐도잉 프로그램이나 리서치 멘토링 프로그램이 이제 미국 의대 치대 지망생뿐만 아니라 모든 미국 명문대 지망생들에게도 이제 차원이 다른 스파이크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현직 전문가하고 수개월 동안 진행한 심층 연구, 논문 게재, 학술 발표 경험 이런 것들이 어떤 클럽 활동보다도 이제 봉사 활동보다도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지원 대학에 대한 전략 설계입니다. 전공별 실질 합격률을 기준으로 해서 리치, 타겟, 세이프 이렇게 리스트를 구성하고 ED, EA, RD 배분하고 리드 블라인드라든가 리드 어웨어 구분하고 예학생, 유학생, 재정 전략까지 학생의 상황에 맞춰서 정밀하게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제 추천서 전략인데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에세이입니다. 추천인 선정부터 브렉시트 설계까지 판매 대비 함께 한다는 거고요. 에세이는 단순한 교정이 아닙니다. 학생이 스스로도 몰랐던 자신만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각 대학 사정관이 무엇을 읽어내려 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라든가 서플먼트 에세이가 서로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담도록 설계합니다. 6단계가 최종 제출 마무리죠. 마감 2주 전에 오탈자 검수하고 교차 확인하고 대기자 명단 웨이트 리스트의 명단의 통보 시에 관심 표명 서한 전략도 저희가 만들어 드리고 ED2 전환 결정까지 입시의 모든 마지막 버튼을 누르는 순간까지 판매 대비 함께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판매대 대비 일반 유학원하고 다른 단 하나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를 말씀드리면 일반 유학원의 컨설턴트들은 미국 입시 이론을 배운 전문가들이고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여지는 분들이 이제 판매대 대비의 컨설턴트입니다. 이것이 일반 유학원과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판매대 대비의 컨설턴트들은 미국 최상위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 등을 직접 경험하면서 그 입시를 몸으로 통과해온 분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아는 것이 이론이 아니라 경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가장 어려운 명문대, 아이비리그보다도 더 입학이 어렵다는 통합의대, 통합치대, 코넬부터 해가지고 많은 이제 그 의대, 치대 등을 직접 합격시킨 노하우를 갖고 미국 명문대 입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서포트 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끝났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미국 명문대 입시라는 것이 치열한 전장에서 혼자 지도를 들고 걸어가는 것과 이 길을 이미 개척해온 아이들하고 함께 걷는 거는 이제 그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겠죠. 학생의 4년 그리고 이제 이후에 수십 년을 결정하는 이 여정에서 판매 드랩이 가장 확실한 동반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부분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판매 드랩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1대1 맞춤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